안녕하세요. 저는 몽골국립사범대학교 송의민입니다. 먼저 이 강좌에 초청해 주신 심소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을 또 뵐 수 있어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몽골 나라 이해와 한국과 몽골의 계통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몽골은 얼마나 유사성이 많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징기스칸, 몽골 제국, 고비 사막이라는 말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죠. 봄이 되면은 꼭 찾아오는 뭐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인 황사의 근원지가 이 고비 사막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과 몽골의 계통 관계를 살펴보는데 예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몽골의 그 선사시대, 그 다음에 몽골의 지리 환경, 몽골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속에는 몽골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늘 그 본 수업의 핵심인 한국어 중에서 기역과 쌍기역,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몽골어와 대항되는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가 얼마나 계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한국 안에 몽골어 요소가 있는 것은 그 차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용보다는 같은 언어에서 출발하지 않은가, 하나의 같은 계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맞는 말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몽골 나라 이해해가지고 선사시대, 지리환경, 몽골 민족기원, 몽골의 간단한 뭐 간략사, 그다음 한국에 나타난 몽골어 요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위에는 러시아고 몽골은. 자, 이 몽골은 여러분들 몽골 나라의 그 지도를 볼 때 어떤 형태라고 생각되십니까? 한국은 저희들이 뭐 호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지형이 호랑이 지형인데 여러분들이 몽골 이 지형을 볼 때 어떤 형태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청나라나 옛날에는 그 은으로 만든 돈이 있습니다. 지금 동전이 아니고 뭐 작은 어떤 뭐 그릇처럼 생긴. 그래서 그런지 이 몽골에는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자, 이 몽골의 여름입니다. 이 몽골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게일이라는 겁니다. 게일. 그런데 게일의 원에 대해서는 몽골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 분야가 한국과 몽골의 뭐 계통의 어원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몽골 게일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집이 없을 때는 동물처럼 동굴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움집도 있지만 움집보다 먼저가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굴이 몽골에서는 개와 연관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여름입니다. 여름. 그렇죠? 여름에 이제 유목을 하는 앞에는 양떼고 이 개는 이동을 하는 자, 여름의 어떤 몽골의 그 초원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몽골에 오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몽골 게를 짓고 있는 조립하는 형태고, 오른쪽 위에는 그 실질적으로 유목민들이
계열로 짓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지금의 울란바토르입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야경인데 뭐 서울이나 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는 실제로 울란바토르 도시 외곽에 아직도 이 몽골 계열도 있고 이런 형태로서 지금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몽골 내부입니다. 이 몽골 계열은 집을 지을 때는 꼭 남쪽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 왼쪽은 남자들이나 어떤 말 도구라든지 그런 걸 놓고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북쪽에 있는 그쪽에는 그 주인석입니다. 남자 주인이. 오른쪽에는 쉽게 말하면 주방입니다. 주방. 부인들이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몽골 계열 안에는. 자,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 몽골에서는 많은 오른쪽에 있는 둥글게 된 것이 그 만두입니다. 만두. 자,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그 고기 만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호떡과 비슷한 형태의 몽골의 뭐 음식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몽골에 하면 여러분들이 몽골의 뭐 전통 요리라고 들어봤습니다. 양요리. 양요리 한 찜의 형태입니다. 한 그런 형태.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은 뭐 수태차라든지 그다음에 양찜을 한 전통 요리 그런 것을 놓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마 몽골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음식을 몽골 음식을 드셔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몽골에는 옛날부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몽골에는 이 고비 사막 지대가 옛날에 공룡 서식지였습니다. 공룡 서식지. 그 공룡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직 뭐 2억 2천만 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2억 2천만 년 전에 공룡이 나타나서 6,500만 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의 주인이었는데 그때 공룡이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한 2억 년 정도 아니면 그렇게 오래 아니면 뭐 1억 뭐 6천 이렇게 지구의 주인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지구의 역할을 했던 공룡이 이 고비라는 곳에 밑에 이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남고비 볼광섬 다행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밑에는 내몽고고 이쪽은 지금 몽골 국토로서 이는 전부 고비 사막지입니다. 고비 사막이 내몽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고비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고비 사막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냐면 공룡 알이 발견된 거예요. 다른 데 알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누가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탐험팀인 로이 제품은 앤드루스가 1920년에서 24년까지인데 23년까지 몽골에 와서 탐험을 했죠. 그래서 고비 일대를 지역을 탐방을 하면서 많은 유물들을 한 5만 점의 유물을 채취를 했대요. 그리고 북경으로 그때는 러시아보다는 북경을 중국을 나가게 돼요. 나가는 길에 이 지역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뭐라 붙이냐면은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그래 불타는 절벽입니다. 왜냐면 이 토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 같으면 모래와 같은 색깔인데 그 항토색이 좀 붉은색의 흙인 거예요. 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타는 절벽.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몽골에 오면 여러분들이 고비를 간다면 여기를 들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 고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룡 알 화석을
발견하게 됐죠. 자, 이것입니다. 제가 1923년 6월 13일 날. 그전에 이 공룡 알을 발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되면서 공룡에 관한 어떤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죠. 발굴되면 공룡이 알을 낳는다는 것이고 새처럼 둥지를 들어서 알을 품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프랑스에는 1859년이나 1869년에 큰 알 하석을 발견했는데 단순하게 큰 새가 놓은 알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니면 악어가 놓은 알이거나 그랬는데 그 고비 사막에서 공룡 알 하석이 발견되면서 공룡도 알을 낳는다를 알게 되면서 그 공룡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자. 그러나 1971년에 이는 이제 몽골과 폴란드가 공동 그 발굴팀이 돼서 이제 고비 지역을 탐방을 했는데 거기 그 지형은 보면 투그린 시레라는 그 몽골 말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둥근 탁자입니다. 둥근 탁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그 화석과 같은 어떤 의미가 있죠. 둥근 탁자, 만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식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공룡이 서로 싸움하고 싸우는 이런 화석이 발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토켈로톱이라는 것은 이미 초식 공룡이고 벨로키라토르라는 이 공룡은 육식이라는. 그전에는 공룡들이 전부 풀을 먹는 초식만 알고 있었는데 이 화석이 발견되면서 공룡도 두 종류가 있다. 초식과 육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조금 높은 데 뭐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둥지인 거예요. 둥지. 그 둥지에 있는 것을 그 알을 훔쳐먹기 위해서 서로 먼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뭐 바람의 모래라든지 뭐 어떤 흙이 무너졌다 해서 그렇게 굳어서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하면은 자, 이 종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룡이 이제 4발 있고 이제 이게 2발짜리 공룡도 있고. 그래서 프로토켈랍톱스라는 것은 이 한국에서도 많이 그 발견되는 그 공룡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비 사막 하면은 그냥 사막이 아니고 공룡 하석으로서 세계적으로 공룡의 연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와 관계되는 것을 이제 살펴본다면은 역시 이 고비 사막과 관계됩니다. 이 고비 사막에 가면은 바이홍고르라는 그 도가 있어요. 그 붉게 표시가 있고 그 푸른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인데 이 차간이라는 그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에서는 한 80만 년 전에 호모 일렉투스가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은 이 고비 사막이 그냥 사막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선사 시대 옛날에는 공룡이 서식하다가 그 다음은 그 인류의 원생 인류가 와서 이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면 인류의 뭐 출현과 진화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인류 이제 공룡은 2억 년, 2억 뭐 2천 그렇죠? 2억 뭐 1천에서 2억 뭐 3천억 전에
나타나서 뭐 6,500만 년 전에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류는 한 400만 년 전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원숭이 단계처럼 해서 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 일렉투스 같으면 그때 당시 같으면 북경인이라든지 자바인이 어떻게 그걸 출토되고 있어. 그러면 그 북경이나 자바인은 어디에서 어쩌면 몽골이 고비 사막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사시대 때 인류들이 이제 남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는 암각화가 있는데 이는 지금 서쪽에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거기 가면은 몽골 쪽에 있는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그 산악지대 이런 바위에 이런 이제 암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로 이제 말을 타고 사냥하는 동물들 뭐 그런 걸 그려놨죠. 그러고 보면 아직 그때 당시 사람들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그래 뭐 암각화로서. 근데 보면은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 가지고 이 암각화라는 것은 그냥 뭐 물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새기는 건데 이 높은 곳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새겼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래서 이 암각화를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어른 아이들이 그냥 낙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또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그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청동기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추측하기 정확한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정도가 되면 4,000년, 5,000년 전에 그렸던 것인데 새긴 게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이제 아주 선명하게 사냥하는 장면이죠. 자, 이 특이한 것이 이는 이제 여성들을 그린 거예요. 출산하는 장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그림이 몽골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울산에 있는 방구대에 있는 암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암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는 뭐지? 우리 고기와 관계, 고래라든지 우리 바다의 식생활 관계.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닷가에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 고기라든지 그런 걸로 소재를 했다면은 몽골인들은 그런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 말을 타고 이런 암각화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사시대 유물 중에 하나가 사슴 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슴 비석도 아니고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비석이라는 것은 뭔가 뭐 기록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책에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 사슴을 새겼던 뭐 그래서 사슴 돌이라고 이렇게 한국을 번역해요. 이것은 이 몽골 지역에만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죄리에는 해와 달이 있고 이 전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경에는 사슴을 새긴 사슴을. 그리고 제일 밑에는 뭐 도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제일 밑에는 이제 그런 걸 새기죠. 이렇게 그 벌판에. 이것도 색인 거예요. 그냥 그림 외고. 그렇다면 이 섬세하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아주 솜씨가 아주 좋았다는 거. 이렇게 선명하게 색에서. 근데 이게 목적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걸 새겼는지, 색에서 세우게 됐는지. 자, 이 대표적인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전체 몸 전체가 전부 사슴인 거예요. 지금 사슴. 그래서 몽골에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사슴 돌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한다. 사슴 비석이라고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매장 풍속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소수 민족 중에는 중국에나 뭐 티벳이라든지 뭐 옛날에 보면은 그냥 뭐 노장을 지낸다든지 세장을 지낸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저 밖에다 나무 위에다가 얹어놓기도 하고 바위 틈 동굴에다 그냥 시체를 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판석무라는 것은 땅 사각형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 판자처럼 이런 돌을 깔고 사각을 만들어서 사람을 시체를 놓고 위에다 덮어서 만든, 그래서 판석묘라고. 이게 몽골에는 지금 한 50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 이제 이게 표시죠. 저 높이, 이제 왼쪽에 있는, 쭉쭉 있는 것은 또 사슴돌, 아까 했던 그 일부고, 오른쪽에 있는 이는 이게 이제 판석모의 기본 형태입니다. 지금. 봉우리가 없이 땅에 시체를 놓고 그 돌을 세워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석기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돌. 그러게 어쩌면 이 고인돌과 어떤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처럼 이렇게 뭐 돌을 세워서 큰 바위라든지 그런 거 얹어 놓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납작납작한 이 돌을 세운다는 것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자, 이것이 이제 사슴돌과 판성모의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는 적석묘가 있어요. 적석이라는 것은 뭐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는 땅을 파지 않고 시체를 위에 놓고 돌을 이제 위에 쌓아서 만드는. 근데 이 몽골에는 지금 한 30개 정도가 있대요. 발견된 것이. 근데 이거는 뭐와 관계되냐면 우리 고려시대와 관계돼요. 고려시대 때. 자, 보면은, 그렇죠? 이는 실제 우리는 없고, 이제 중국 뭐 길림성이 있죠. 지안에 가면은 이런 적성묘가 있어요. 이는 고구려 초기 시대의 무덤으로. 그걸 한국을 번역하면 뭐 돌무지 무덤이라고 이제 그걸 한자말로 뭐 적성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고구려라든 그는 어떤 몽골과 같은 그런 유모 민족과 관련시킬 수 있는 기마 민족. 자, 그 다음에 우리 몽골 지리 환경은, 보면은,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하고 동남쪽은 중국과 국경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 내륙 국가로. 자, 그러면은, 영토는 세계에서 보면은 뭐, 19번째, 어떤 뭐, 18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비교를 한다면은, 인도보다는 1.5배나 더 크고, 일본보다는 4배가 크고, 우리 한반도랑 남북한을 합쳤은 한반도는 7.5배. 우리 남한만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을 본다면 13배의 크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과 서는 2,400km 정도가 거리가 있고, 남과 북은 뭐 한 1,300. 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한반도를 삼천리 화력강산이라고 해요. 삼천리. 삼천리 같으면은 한 1,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과 북의 남부의 길이가 한 1,200km 되는. 그 남북의 같은 거리가 같고 동서는 거의 한 1,000km가 더 길죠. 자, 그럼 지형을 보면은 우리 한국과는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한국과 반대의 지형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몽골의 자연 환경 보면은 서쪽이라든지 북쪽에는 서쪽이라는 것은 아까 심소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 강의가 카자흐스탄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카자흐스탄하고 인접한 곳이 서쪽인 거예요. 서쪽.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몽골 쪽에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알타이 산이.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가 뭐 알타이어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몽골에 있어요. 몽골 서쪽에. 그러니까 알타이 산은 신장이 신강, 중국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연결되는. 자, 그래서 서부와 북부에는 산립 산악지대로서 한 32%가
산림 산악지대고 이 동쪽이 있어요. 동쪽. 동쪽은 우리가 역사로 본다면은 고구려, 주몽과 관계되는 그 전에 보는 무려 부여와 관계될 수 있어요. 부여. 여러분이 동쪽 같으면 아면 뭐 만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만줄이 만주지역. 그렇죠? 아니면 우리 역사로 본다면 중국에 본다면 내몽고 중에 흑룡강성, 뭐 길림성 이해 그 지역을 이야기했어요. 동부 같으면 그는 초원지대인 거예요. 그게 몽골의 한 26%. 자, 그러면 중부나 남부는 자연스럽게 이제 고비 사막지대. 그게 뭐 42%. 그래 몽골 영토의 한 뭐 그냥 반은 사막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흙으로 되어 있어요. 모래, 흙. 그래서 뭐 항무지라는 표현이 이제 고비가 항무지로 되어 있다. 근데 일부는 사막 같으면 전혀 이제 뭐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는데 몽골의 사막이라는 것은 아주 키가 높지 않은 그런 나무라든지 풀들도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 사막으로 볼 때는 한 42%인데 항무지로 본다면 한 40%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몽골에서 가장 높은 산은 그게 바로 또 서쪽이죠. 알타이 산맥이 있는 서쪽에 있는 타분복단 산의 쪽에서 주봉인 후이탱이 있어요. 후이탱이라는 것은 아주 춥다라는 뜻인 거예요. 몽골말 후이탱. 아우 날씨가 추워요. 아주 후이탱.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후이탱이라는 것은 만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봉우리에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는. 그래서 높이가 4,374m. 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죠? 대한민국, 한국 같으면 북한도 포함되는 북한에 여기 있죠? 태백산, 백두산. 2744라고 옛날에 우리가 제일 어릴 때 2744인가? 2700 정도. 한국에서 제일 높은 2700인데 몽골은 4300. 자,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백두산이면은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에 있어요. 그렇죠? 한라산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워요. 어릴 때. 우리 한국에 전쟁이 언제 났죠? 남북한 전쟁이 언제 벌어졌죠? 1950년. 그래서 한라산 높이는 1950m예요. 그런데 몽골에서 제일 높은 것은 무려 4,300. 그리고 실질적으로 울란바토르죠. 저희가 이제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 앞에 보면은 복다한 산이 있어요. 복다한 산이 제일 높은 것이 벌써 뭐 2,300 정도 돼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자체가 해발 1,350.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일 낮은 곳은 지금 이제 기존에는 도르노트 아이마 같으면 우리가 그 동쪽을 이야기해요. 동부 쪽에 초원지대. 거기에 이제 허크노르라고 있는데 아주 푸른 호수라고 호수 노르게도 호수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가진 게 때문에 553m로 되어 있는데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다시 이제 바뀌었어요.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고비 사막에 거기가 제일 낮은 곳으로 이제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해발 기본 1,587m. 뭐 기본 평균이 몽골은 해발 한 1,600m라고 봅니다. 그럼 1,600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한국에 보면 5대산 높이. 5대산 높이의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몽골에서는 강과 호수가 옛날에 많았는데, 3,800개라든지 1,200개라는 호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사막화가 되고, 온난화, 사막화가 되면서 이 호수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강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몽골 정부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의 국책이라 할 수 있어요. 10억 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 10억 그루의 나무를 몽골에 심어서 사막화 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그 단체들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지역으로 원해 수원시라든지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도 몽골에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어떤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나무 심기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몽골의 땅은 아주 기름진 한데 문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 심기를 한다면 나무를 저 산에 가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심어서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무를 심고 관리자를 몽골을 시켜서 수시로 그 우물을 파서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해서 물을 쭉 해서 나무들이 이제 자라게 되죠. 유한 캠브리도 마찬가지고 몽골에서 많은 왜냐면 몽골이 한국이 힘들거든. 그 모래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에 많은 그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고 몽골 정부에서도 10억 그루 나무 심기. 그럼 몽골 인구는 지금 얼마냐면은 한 지금 350만 단대요. 344만? 그러게 크게 잡더라도 350만밖에 인구가 350만. 그런데 자 10억 인구를 10억 그루를 나무를 심으려면 한 사람당 몇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몽골도 지금 그게 기간이 5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어디에로 많은 그런 나무 심기 운동하는데도 많은 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 그래서 이는 몽골은 하나의 단점을 할 수 있어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내륙국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자원이라든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팔로가 아주 힘들어요. 유일하게 나 있는 철도가 북경에서 유럽으로 가는 국제철도가 있어요. 그게 울란바토를 지나서 가요. 그 중국에서는 그 몽골 국경까지는 복선이지만은 몽골에서는 단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빨리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복선을 해야 오고 가는 그 시간 제한 없이 갈 수 있는데 단선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다려서 지나가는 기차를 보내고 가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화물량이 움직이는데 제한이 돼요. 그래서 몽골은 많은 지하 자원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판매하기가 판로가 아주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고비 사막에는 원래 그 옛날에는 울창한 수풀이기 때문에 그에서는 뭐냐면 석탄이 나요. 그냥 땅을 파면은 한국에는 지하를 파서 내려가지만 여기는 산을 깎아가는 석탄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산 전체를 깎아서 내려가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고비 쪽에 나오는 석탄은 중국으로 가져가요. 중국으로. 그러면 기차 철도가 없기 때문에 큰 화물차를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대륙성 기후고 아주 연간 강우량은 옛날에는 한 200mm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온난화의 영향으로 몽골에 비가 많이 좀 와요, 여름에. 그래서 지금 한 350. 그러면 350은 한국에서 여름에 태풍이 와서 하루에 하루도 아니죠. 잠깐 반나절 쏟아지는 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은 온난화로 해서 이 숯불이 울창에 자라긴 자라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은 아주 추워요. 10월 달부터 몽골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는 그냥 겨울이라고 볼 수 있다. 몽골도 지금은 3월 오늘이 3월 30일이죠. 아직도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한 2주, 1주, 저번 주에는 눈도 오고,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 몽골에서는 뭐 겨울이라고 보였다. 자, 여름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몽골을 방문하시려면 여름에 와야 돼요. 7월,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때가 제일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시원해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인 수도 이름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이라는 것은 붉다는데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바토르는 영웅, 그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 사회주의 색채겠죠. 그 전에는 구레라고 그랬어요. 그 뭐 우리가 그 담벼락을 한 어떤 뭐 그런 뜻으로. 여기다가 사회주의가 되면서 수도 이름을 바꿔요. 원래는 뭐 바토르라고 했대요. 그런데 무슨 바토르 중에서도 바토르는 영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영웅 해서 붉은 영웅. 그 러시아에 가면 붉은 광장이 있는 것처럼 붉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붉은 영웅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1월 달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뭐 25도 정도 됩니다. 평균이. 제일 추울 때는 영하 뭐 48도까지. 자, 여름은 여러분들 7월 달에 온다면은 평균이 16.5도인 거예요. 좀 쌀쌀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근데 되게 더울 때는 39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이 울란바토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하 자원은 세계에서 10대 자원. 자, 그렇게 몽골은 미래가 있는. 땅만 파면은 돈이 되는.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구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형석이라는 인이라든지 몰리브덴도 있고 텅스텐. 자, 우라늄도 세계에서 14위. 이 우라늄은 프랑스나 이쪽에서 거의 가져가요. 자, 이 외에도 뭐 금이나 철, 아연 등에서 한 80종류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개발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석탄이라든지 구리는 아예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서 산을 깎아가면서. 그리고 몽골의 수익이 거의 한 80%가 구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석탄. 석탄은 지금 중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은 유목이기 때문에 아까 가축이 옛날에 사회주의 할 때 그때는 한 뭐 2천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는 한 뭐 2천만 마리, 2,500만 마리인데. 근데 지금은 7천만 마리예요. 우리 남북한에 합친 인구의 숫자만큼 가축이 있어요. 근데 몽골 인구는 350만. 그 350 같으면은 인천시보다는 그렇죠? 뭐 대구나 부산보다는 조금 작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남한의 13배, 남북한의 7.5배 큰 영토를 가진. 그래서 몽골은 틀림없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미래가 있는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쪽에는 초원지대인데 거기서 석유가 석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몽골에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원료는 어디로 가냐면은 전부 지금 중국으로 다 가져나가죠. 그리고 몽골에는 석유나 휘발유, 등유는 전부 완제품으로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 우리도 나는 그 원유를 정유할 수 있는 공장을 그래서 동쪽에 원료가 나는 곳에 지금 정유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뭐 만들면은 이제 중국으로 원유가 나가는 게 아니고 몽골 자체에서 가공을 한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도로를 까는 뭐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거 수입 없이 몽골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공장들도 화학 공장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 민족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 보통 보면 전부 이제 우리 토템과 샤만과 토템 그렇죠?
몽골도 한국처럼 토템에. 자, 한국은 우리가 곰이죠. 우리 뭐 단군 신화에 보면은 호랑이의 곰이 동굴에 가서 거기 나오는 것이, 자, 그건 어디 근거했냐면은 고려시대인 거요. 중일련이라는 분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어요. 삼국유사는 언제냐면은 1283년인가? 1283년. 그러면은 그럼 그 1280년 때는 1270년에 후빌레 칸이 되면서 우리 고려는 원나라의 몽골의 부마국이 돼요. 1270년에.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근데 몽골이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러면 몽골과 실질적으로 몽골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스님이 이제 정확한 모르는데 뭐 중일련이라는 스님이 그 남아 있는 자료들을, 아주 귀한 자료들 모아서 삼국유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1280년대. 거기에 보면은 단군 신화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자기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 그래서 뭐 한인 한우에게 가서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게, 자, 마늘과 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 가서 100일만 있으면 너네들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아주 좋아가지고 손을 잡고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이 호랑이는 이 도저히 마늘과 쑥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뛰쳐나왔고, 곰은 계속 있다가 실제 100일 단위인 3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37. 37을 갖다가 37일, 아니면 뭐 7일에 3번, 그리고 21일.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한 해석을 못 해요. 27일 아니면은 37일. 하여튼 100일이 안 돼서 곰이 웅녀가 돼요. 여자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환인과 결혼을 해서 당군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이죠. 그것처럼 몽골에서도 늑대와 사슴이, 순 늑대하고 암사슴이 부부가 돼가지고, 자, 팅기스강을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팅기스. 자, 우리가 그 강계토항배에 보면은 비루강을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났네. 소리. 자, 그래서 비루강을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몽골에 팅기스강을 건너와가지고 보롱 활동이라는 그 몽골에 있어요. 그쪽에 가서 터전을 내서 바타칭한 아들 놓으면서 몽골의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그럼 우리처럼 토템의 같은 그런 민족 교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몽골 고원 지역에는 옛날에는 스키타이,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스키타이 뭐 민족, 스키타이 문화, 유목의 대표적인 그렇죠? 그게 이제 몽골 지역에 있다가 흑해라든지 카스피해로 이동하면 가면서 여기 원래 몽골 고원에서 흉노라든지 동고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흉노가 이 몽골 지역을 통일해 가지고 그런 몽골이라는 그 흉노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몽골의 역사는 역사라는 기록된 걸로 볼 때 이제 그래 흉노를 이제 몽골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죠. 그 흉노는 BC 4세기에서 한 500년 동안 몽골 지역에 살고 있다가 2세기 때 이제 키르기스탄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흉노가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 이것도 얘는 우리 그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것인데 이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 고구려 사람들도 말을 타는 기만민족이라는 그냥 단순한 것만 했는데, 우리 그 수미아바트르 교수님이 몽골 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몽골에서 뭐 한국어가 뭐
뭐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설명할 것 같으면 몽골에 전해오는 그 말에 하면은 앞산에서 사냥할 때는 사냥감을 앞을 보고 사냥을 해야 되고 산 뒷산에서 사냥할 때는 뒤를 돌아서 사냥을 해야 된다는 전해오는 그런 게 있대요. 전설이. 그래서 그 전설을 반영한 벽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그래서 몽골과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 자, 이게 이제 몽골 지역의 영토인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몽골이고, 그 밖에 있는 이것이 그 흉노 시대 때.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좀 길쭉하게 있는 푸른색 되어 있는 그게 바이칼 호수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이칼 호수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옛날 흉노 시대 때부터 이 몽골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 때 러시아가 남아 정착을 하면서 그때 그 바이칼 호수를 떼어주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몽골, 자, 얘는 몽골 흉노에 해가지고 큰 역사적으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리장성을 쌓게 돼요. 그 다음에 실크로드라는 것이 나타난대요. 실크로드라는 것은 그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장건이라는 시켜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보내서 군사 동맹을 맺게, 흉노가 계속 침입하기 때문에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군을 보내요.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장군이 갔던 길을 그것이 그 뒤에 무역을 하는 실크로드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흉노로서 나타나는 것이 만리장성을 쌓게 되고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됐다. 자, 그다음 그렇죠. 이게 이제 노랗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장군이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그게 이제 저 로마까지 연결되는 이게 이제 지금 실크로드 길이죠. 왜 안 넘어가지?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몽골에는 뭐 선비족이 이제 국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유연, 이는 동호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노 다음에는 동호가 몽골 지역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다 들어본 돌걸족, 돌걸, 위구르, 거란. 거란은 우리가 그 동쪽에 있었어요. 중국의 만주 지역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몽골을 지역을 지배하게 됐어요. 거란 족이. 그래서 흉노, 동호, 돌글, 이구르, 거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징기스칸이 태어나게 돼요. 그럼 몽골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자, 여기 때는 뭐 5개 부족들이 있었대요. 5부족. 중에서도 몽골 부에 있던 징기스칸이. 자, 이 징기스칸 초상화죠. 이는 지금 대만 고궁박물관에 명나라 때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 작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몽골에는 징기스칸 초상화가 한 뭐 8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몽골 정부에서 통일을 했어요. 초상화를. 그 배경을 지금 이 초상화로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래서 몽골 사람 푸른색을 좋아해요. 하늘색을. 그래서 바탕 배경을 푸른색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조상화를 이제. 자, 그리고 이는 이제 그때 징기스칸이 유목민의 특징 중 하나가 국가를 세우면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징기스칸 시대 때 이는 그 섭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랍 문자인데 그 이구르가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징기스칸이 다시 시켜서 이거는 몽골 문자. 저는 원래 전공이 그 심 교수님 같은 중국어인데 이 대만에 가서 이 글자를 보고 몽골을 제가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이 몽골 문자가. 자, 그러면 징기스칸 시대 제국 때 이제 그 몽골 제국을 행사하는 시대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영토. 자, 그 다음에 저 후빌레가 있죠. 후빌레는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그때 또 한 문자가 있어요. 이는 티벳 문자를 변형해서 만든 중국어로 한다면 파스파라고 해요. 몽골 말로 한다면은 이 사각형처럼 새기가 사각형 문자라고 해요. 이는 후빌레한 때. 이는 문자를 9년 동안 만들었어요. 티베트를 문자를 활용해가지고 9년 동안에
파거바라는 스님이 티베트 스님을 해서 시켰는데 9년 동안 만들어서 이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대몽골에서 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몽골 그래서 몽골은 1911년 중국이 이제 신해 혁명으로서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없어지면서 몽골이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 그 1차 독립은 12월 29일이고, 자, 2차는 그 레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921년 7월 11일 날, 자, 몽골 인민정부가 되죠. 이때가 몽골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70년 동안 사회주의가 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다면 러시아 다음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그리고 옛날에는 뭐 니슬 구레라는 수도 구레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울란바토라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가 1989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0년 몽골이 시장경제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우리가 1990년 3월 26일 날 며칠 전이죠. 이때 1990년 3월 26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교를 맺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몽골에 가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 저도 몽골에 올 수 있었고, 몽골어를 배워서 몽골어로 말할 수도 있고. 그전에는 전혀 뭐 사전만 가지고 몽골을 연구하는. 자, 그럼 오늘 중심이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한국말 뿌리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세계 인구는 한번 그 사이트에 보면 노르그 한번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보면은 이거 세계 뭐 언어는 뭐 한 7천 종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학이라든지 볼 때는 한 뭐 6천 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사용하는 언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은 이 사이트에서 한국어가 아니고 한국어족이라고 해요. 어족이라는 것은 옛날에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한국어족 해가지고 한국어족에는 한국어와 제주 방언이 아니고 제주어란 그래서 실제로 제주에서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제주 방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제주어 사전이라든지 제주에 보면 제주어 사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제주어로. 그래서 한국어족에는 한국어와 제주어를 포함시켜가지고 한국어족으로 이제 본다. 그리고 세계에서 뭐 21위에 해당한다. 사용 걸로. 자, 그렇죠. 자, 이는 어떤 한국에 보통면은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와 관계된다. 아니면 알타이. 알타이는 어제 이제 우리 저 몽골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어. 왜냐면 강이나 산이나 문이라든지 한자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한국 사람 알 수 있어요. 한자를 빌렸어요. 그렇죠? 한자가 들어온 건데, 외국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중국어가 같다. 그래서 중국어 동계설. 아니면 일본어와 동계설. 그 다음 아이누어. 아이누어라는 것은 일본의 북쪽에 있는 아주 적은 숫자의 그 민족이 있어요. 아이누어. 아이누어. 그 다음에 드라비다. 여러분, 드라비다는 그 인도예요, 인도. 그렇죠? 남쪽에 있는. 우리 그래서 그와 관계된. 그 다음에 인도 유럽어와 관계된. 쉽게 인도 유럽이라는 것은 인도 유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어와 관계된다. 그래서 블루라는 게 프로다. 그렇죠? 뭐 이와 같이 이제 연관시키고 마마빠빠. 자, 이렇게. 근데 신용학 교수님은 서울대 이제 사회학 교수님 오르케스트라 명예퇴임을 했었는데 그분은 우리가 길짐승, 요령, 요하 이게 큰 게 지금 하나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하 문명이라고 해서 이것이 오늘 고조선 문명이라고까지. 그래서 우랄 알타이의 기원은 우리 고조선어가 기반이 됐을 거라고 이제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언어를 이렇게 이제 아주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신용학 교수님의 보십시오. 아주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온 것이 우리가 보면은 뭐 옥으로 만든 것일 때 그때 당시 옥이 기본 소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한국어 속에는 몽골어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1919년 형제동맹을 맺게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몽골과 이제 동맹을 맺게 돼요. 1919년에.
그러면 징기스칸 시대죠. 징기스칸 시대. 여기 보면은 들숨 볼록에서 1218년 해가지고 코리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제가 앞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서로 이제 행제 동맹을 맺어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몽골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우리 수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겠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1231년에 몽골이 1차 침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1368년 북경에서 몽골 지역으로 오기까지 그래 137년 동안 우리 고려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 이때 나타나는 게 몽골풍이라든지 고려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케이팝이라든지 그리 유행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몽골어라든지 그때 말들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 중에서 뭐 명사를 만드는 치도 아니면 몽골에서 들어온 걸로 있고 말 이름이라든지 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자 이런 뭐 보따르는 지금 뭐 군막사를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사돈 우리가 뭐 사돈 팔촌의 사돈도 친척이라는 뜻으로 몽골의 차용. 자 이는 뭐 차용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본다면 차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가통으로 본다면은 옛날로 또 썼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끊겼기 때문에 몽골에 쓰기 때문에 아마 들어왔을 거라 차용으로. 그리고 치를 붙여서 만드는. 이 우리 원나라 때는 달화치가 있어요. 몽골에서 보내요. 지역 사령관으로. 치가 있고. 자, 그 치가 있는 꼴치, 깔치, 맹치, 꽁치, 고기 이름에 많이 치가 붙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가면은 자갈치 시장이 있어요. 자갈치.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자갈 같은 거 아주 적은 돌을 자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자갈이 많이 있었나 바닷가에 자갈이 많이 밀려왔는데 제 연사님이 대만에서 몽골 분인데 1993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해서 제주도를 갔다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부산에 자갈치가 있지 하더라고. 예, 선생님. 그게 몽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갈치, 자가서가 몽골어로 물고기인데 그게 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 고기 그러면 어떻게 뭐 어부라는 뜻도 할 수도 있고 치 같으면 어떤 뭐 장소를 갖다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있는 곳. 그래서 실제로 자갈치 거기는 고기를 파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갔다 와가지고 한라산이라든지 하루방 이 전부 몽골 말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죠. 야 이게 한국어 몽골어가 이렇게 같은 게 있는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몽골어의 어원을 찾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자, 그러면 제주에 가면 오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 368개 그 많은 언덕, 지금 뭐 조금 언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오름이라는데 이것도 몽골에서 산을 오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 명사를 만든 M이 붙어가지고 된 게 아닌가. 그런데 한국 학자들은 한국어다, 오르다, 오르막을 오르다에서 명사를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국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교 원학하는 분들은 몽골어의 올의 그 변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보면 몽골어로 실제 이름이 붙어 사라오름이라든지 소모오름. 사르라는 것은 달을 갖다가 몽골에 사르라고 그래요. 그 달처럼 생긴 언덕. 자, 솜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소모라고 그래. 그 활이라는 활처럼 생긴 언덕.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은사님이 몽골 분이 이제 대만에 갔을 때 그 이제 안내하는 분을 이렇게 했대요. 이 지역은 오성생이라고 했대요. 이 지역 이름이 오성생 오름이다. 이러니까는 저희 이제 몽골 분이 오성생 소리를 듣고 바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여기 물이 좋죠? 라고. 그렇게 그 한국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면 오성생이 몽골이기 때문에.
오스라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생이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물이 좋다는 거예요. 몽골 말로.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이 몽고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1993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1990년 이제 몽골에 수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몽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제 원자님이 이제 몽골분, 전통 몽골분인데 국민당 때 그 대만을 오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단어 있지만 제주도 하면 조랑말이라고 그래, 조랑말.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주 가면 말을 타면 조랑말을 탄다. 근데 우리가 완전 조랑이라는 말은 아주 뭐 적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다는 뜻이 아니고 조르모이라는 게 있어요, 몽골에. 그러면 말들이 걷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보냐면 척대말, 옆쪽으로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쪽 앞뒤 다리가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보법을 갖다가 조르모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랑말은 적은 말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걷는 모습을 조르모이로 몽골 말로 그게 와전돼서 이렇게 지금 조랑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할론이라는 것은 한라산은 덥다는 뜻으로 할론. 왜냐하면 1100년 그때 고려사에 보면은 그때 그 한라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주도는 말을 키우는 목장이었어요. 왜? 일본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정복하려면 요즘 같으면은 그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뭐냐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는 날씨 따고 초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키워서 일본을 정복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몽골 군인들이 와서 영주하면서 말을 키는. 그리고 몽골 사람 일부 이주해 와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남아서 제주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원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몽골 그 원래 그 선조가. 자, 그리고 그 하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방 같은 몽골어로 제주어로 할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머니 동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방에 할머니는 없죠?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연사님이 하루방도 이 몽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그 몽골어지? 왕이라는 것은 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의 원래 음은 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우리 우리 국어에서도 나타나요. 곱다가 조사가 붙으면 고와요, 그렇죠? 춥다가 추워요. 그때 배가 오나 우로 바뀌죠? 그것처럼 원래는 배가 방인데 배가 오로 바뀌어서 아기 때문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방이라는 것은 하루와 방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는 것은 하루, 지킨다. 근데 오죽은 되면 수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는 왕, 지키는 왕. 그 다른 건 수문장이라고 해요. 입구에서 딱 지켜서 어떤 수위. 그런 뜻으로. 자, 그리고 실제 그 제주도 하루방은 여기 있죠? 이 하루방은 이 설이 그 세 개가 있었어요. 자생설이 있고 남방설, 북방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것은 자생설인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특이한 이런 석상을 만들었다고. 그래 아주 그렇게. 그런데 몽골에 가면 동쪽에 그 있는데 그 수바트르 도가 있어요. 그 그 내몽과 국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르강가라는 군이 있어요. 거기에서 러시아 학자가 이 돌상을 발굴했어요. 거기 학술계에 나오면서 그 형태가 이 하루방, 제주에 있는 하루방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원나라의 몽골 군인들이 올 때 가져왔던 걸로 그렇게. 그래서 북방설로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자생을 연구하는 분들은 전혀 뭐 그렇게 안 보죠. 근데 이는 틀림없이 연관을 시키는. 그럼 그 예로서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제주는 아주 따뜻한 곳이죠. 따뜻한 곳인 거예요. 그런 모자를 썼다면은 밀짚 모자나 아주 날씨는 모자를 안 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었다면은 뭐 전쟁을 뭐 그런 모자를 써야 되는데 이 모자를 두꺼운 모자를 썼다는 것은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라든지 날씨가 추울 때는 이 두꺼운 모자를 써요. 이 형태로 볼 때 이 틀림없는 모자를 보더라도 이 추운 곳에서 왔다는 북방설이 유력하다. 자, 그럼 음식에서 말아요. 뭐 수라상이라든지 여러분 다음에 다 알 거예요. 근데 뭐 타르기라든지 타르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수라상은 설렁탕도 그렇죠? 설렁탕이라든지 이것도 뭐 몽골에서 온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타 어린아이 때 부배 어부바 부바 몽골의 부배복이 자장가인 거예요. 자자 이게 부배. 자, 그 말 이름에서는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혹시 연구를 한다든 문헌에 보면은 뭐 가라 말이라든지 차간 말이라든지 절단 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제 몽골 말로 갖다가 이제 자, 여러분 보람의 공원 있죠? 한국에? 보람의 공원, 보람의 보라가라는 것이 몽골은 갈색이라는 뜻이죠. 갈색매. 자, 송골매도 있어. 그렇죠? 송골매 우리 옛날에 뭐 그 가수의 뭐 송골매도 있고 이 송골매는 몽골에서는 국조예요. 국조. 징기스칸 시대 때. 이런 전설이 있어요. 송골매가.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매년 몽골에 와서 이 송골매가 부를 상징해요. 한 마리 5만 달러씩 가져나가요. 그 아랍 사람들은 이 상징이 매를 키우는 송골매가. 이 송골매는 왜냐면 이렇게 했대요. 뭐 징기스칸이 그때 이제 전쟁을 갔다가 오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우물에서 이제 물을 떠서 먹는데 이 새가 와가지고 탁 치는 거 못 먹게. 그래 또 뜨는데 화가 탁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쏴 죽겠대요. 그러나 물을 떠서 딱 먹으려고 우물 안을 보니까 아주 독사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가 이걸 먹으면은 독약이 그걸 나한테 알려준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항시 옆에 두는 그 국조가 됐다는 송골매가.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 원나라에 지배를 받은 부마국이 되면서 매년 지금 3월달 되면 이제 그 공문이 와요. 자, 공녀를 몇 명, 송골매를 잡아서 몇 명 보내라고 항시.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몽골에서 한국에서도 송골매를 잡아서 보내라는 그런. 자, 그래서 이게 뭐 국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향가에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면은 다 어디 뭐 향가라는 거 들어봤어요. 수업을 열심히 한 사람은 향가에 뭐 처용가라든지 뭐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향가를 모르는 사람도 한국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근데 향가를 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1283년에 쓴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럼 우리 그 원나라와 몽골과 서로 교류가 있은 시대 때. 그때 이제 나오는데 향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시골의 향자인데요. 고향을 때 향.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향가, 시골, 그 사대주의가 중국에 떨어져 있는 사대주의라서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몽골에 와서 몽골어와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볼 때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향가를 보면은 표기하는 향찰이 있어. 그렇죠? 향가를 기록하는 향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한자를 빌려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 이두인 거예요. 이두. 한자를 빌려서. 이두인데, 그래서 이 향가도 저는 소리 글자, 그래, 그, 훈차가 아니고 음차다. 소리를. 근데 이게 중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 향을
우리는 향이지만은 중국 발음이 샹인 거야, 샹. 샹. 그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시골의 노래, 뭐 시골 향자로 그런 게 아니고 향은 훈차가 아니고 음차다. 소리를 빌린 것이다. 그래서 향은 당시 향으로, 그리고 실제로 향가를 다른 말로 사내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사내가라는 실제적인 소리인 거예요. 그때 소리를 사내가로 한자로. 근데 한자를 빌려 쓸 때도 사자가 말씀사 자가 낸 거야. 머리에 생각하다, 머리로 말하다, 뜻을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 사나는 그 당시의 소리고, 향은 음차를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쓴 걸로. 그러면 이 사내라는 건 뭐냐면 몽골어로 산억, 몽골어 산어가 있어요. 산어라는 것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회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향가에 보면은 뭐 그런 건 제명매가라든지 뭐 그런 보면은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죽은 누이라든지 그런 향가. 그렇다면은 이 향가라는 것은 좀 뭐 추모가, 회상가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몽골어 관계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산별곡 딱 이어서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치는 우리가 이렇게 그 부르는 거 아무 뜻 없이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몽골어로 해석이 된다. 이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문신과 무신 정권, 고려시대는 칼잡이들이, 무신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문신들이 있다가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자 시골로 가가지고 귀한 걸 가져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었지 니네들 안 먹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꼭 복수하겠다는 그 시대적인 상을 그린. 근데 작자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 중에는 얄리 얄라성 얄라래요. 근데 이걸 몽골 말로 해석을 하면은 얄리 같으면 이긴다는 뜻이고, 얄라성이라는 성이라는 과거형을 나타내요. 했다. 그런 몽골어 요소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 본다면은 이긴다. 꼭 이기겠다. 그래 이겼다. 죽여라. 처벌하라. 처벌했다. 너 원수를 갚았다는 그런 걸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구에 보면은 정산부에 보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캐놓으라. 아무 해석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작스레. 사슴이 왜 장대에 올라? 장대라는 건 배를 젓는 큰 그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지고 해금을 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실제로 그 장대가 있고 몽골에 마두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마두금, 말머리에 금, 마두금이 있어요. 이 몽골을 대표하는 악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의 머리 형태인데 그 형태가 그전에는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리 변형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몽골어를 잘하는 몽골 문화를 아는 아니면 몽골 사람이거나 몽골을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정산별국을 지었을 것이다. 꼭 복사하겠다는. 그 마지막 구는 몽골 문화와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이 후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쌀이 있어요. 우리 찹쌀이 있어요. 찹쌀을 원하면 찰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찰지다는 것은 봐서는 몰라요. 밥을 했을 때 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안쪽을 내면 쪽이 아니고 그냥 끝으로 보이는 거로서 그 쉽게 표현해요. 그럼 몽골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남자 이제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한국처럼 두루마기 옷을 입었어요. 그 몽골 대리라고 하는데 입고 나서 띠를 메고 안 메고의 남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부스때 부스고로. 그것처럼 거기서 착안한 거야. 인간이 그때 옛날에 사람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눈에 보고 바로 들어오는 거로서. 그러면 이 찹쌀과 쌀을 했을 때 쌀은 원래가 전부 다 그 흰색이에요. 그렇죠? 죽에서 찹쌀은 더 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찹이라는 것은 찰지다의 아니고 희다는 뜻으로 그렇게. 자, 그럼 우리가 참나무가 있어요. 참깨가 있죠?
참이 들어간 게 있어요. 참깨. 참깨가 있으면 참이는 진짜라는 뭐 거짓깨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죠? 뭐 이 참도 희다는 뜻으로. 차돌이 있어요. 그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시골에 저는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 돌이 하얀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돌이라 그래. 차돌.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차돌 같으면은 차로 생각 여러분들 차돌 하면 뭐 차가 다니는 길에 뭐 그렇게 많이 깔아놨나 그렇지만 그게 하얀 돌이 있어요. 딱딱해요. 흰 돌을 우리가 차돌이라고 해서 차돌. 그때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뭐 차도 냈지 전혀 그게 뭐 생각도 못해 몽골에 와서 뭔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찹쌀, 삼깨, 참나무 뭐 이렇게 참이 들어간 거, 참수리, 참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 참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한국에서 뭐 참새하면 그냥 참새에 시비 걸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이 뭐냐면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새는 그럼 진짜 새라는 거예요, 참새가. 참새가 진짜 새예요? 아니라는. 그럼 가짜 새가 뭐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참을 생각하면서 이 참이라는 것이 희다는 뜻이다. 찹쌀. 자, 그거는 뭐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몽골에 있어요. 채산금을 색깔을 갖다 채산금을 만들 때 앞에 시작하는 말을 음절에다가 배를 붙여가지고 채산금을 만들어요. 아주 한국에서는 아주 빨갛다. 아주라는 의미로서 몽골 말로 올란이라고 그래. 북닥이 올란바트 올란이. 올란에서 올이라고 있어요. 오, L 앞에 있는 오에다가 배가 붙여가 옵이 돼요. 그러면 그 희다라는 것은 차간이거든요. 이 세 번째 있는 아주 희다에서 차간이 차에서 배가 붙인 찹이 돼요. 찹이 배와 M은 마마, 빠빠, 마들, 파들 그 순음이기 때문에 서로 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몽골에서 배가 한국에서 M으로 바뀌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비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차비 의미를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면서 그럼 그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참을 상징해가지고 그래서 M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찹쌀이라든지 뭐 참깨 여기 나오는 뭐 참나무, 참수리, 참 이런 것도 전부 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몽과 을지문득이 있어요. 주몽을 우리 주몽을 뭐냐면 하늘 잘 쏘는 사람은 주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몽골과 비교한다면 왜냐면 우리가 한자어로 동맹성왕이라고 표현해요. 동맹성왕. 그 동맹의 동쪽에 밝은 아주 성이라는 것은 아주 성맹스러운 임금, 아주 지혜로운 임금, 동쪽에 밝은. 왜냐면 동맹이라는 것은 주몽의 어떤 그 이름의 뜻을 표현한 걸로. 그래서 샛별이 있어요. 그렇죠? 금성이. 저녁에는 서쪽에 있다가 새벽에 되면 동쪽에서 아주 빛이 나요. 그걸 갖다 금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국말로 샛별이라고 그러고. 근데 몽골 말로 그래 철몽이라고 그래요. 철몽. 그래 철몽이 주몽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을지문덕이 있어요. 을지문덕. 장군 있죠? 고려 고구려 영양왕 때 수나라의 2차 침입을 막았던 이 을지문덕이 을지도 몽골어, 문덕도 몽골어로 아주 그렇게 해서 을지는 아주 뭐 행복이나 축복, 문덕은 아주 대단하다. 그러니까 행운이 대단한 사람, 행운이 넘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걸로. 자, 그럼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저기 시간이 벌써 네. 지금 지나가지고 제가 네. 학생들에게 다음 네. 시간 있는 친구들은 다 예.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한국어와 몽골어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예. 하고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 좀 받고 이렇게 수업을 좀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제가 예. 자료로 예. 있기 다 때문에 이거 있으니까. 필수에 네네. 있거든요. 보시고
예, 그게 예. 같은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네, 하시고, 네. 예, 질문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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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보니까 몽골어랑 한국어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몽골은 굉장히 멀리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예. 선생님 지금 시차도 지금 1시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예. 몽골이랑 그 비행기 타고 오면은 몇 시간 걸린다고 하셨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안 예, 걸립니다. 3시간 반. 그러니까 어. 몽골이 먼 곳이 아니라 3시간 반. 그러니까 서울, 부산 그 거리인 거예요. 그쵸? 예, 버스를 타고 네. 가면 부산까지 가면 뭐 4시간 반, 4시간 걸립니다. 네네네. 근데 부산 도착하기 그만큼, 전에 벌써 예, 몽골에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 네. 몽골을,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몰랐던 이제 나라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연관성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가야 될 나라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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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 혹시 혹시 질문 드릴 거 없으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다들 혹시 어,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갑자기 제가 질문하랬더니 다들 예, 혹시 질문 사항 없으세요? 예. 그냥 예.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예, 말씀을 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네. 넘어서 다른 수업 예.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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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죽음에서 제가 시간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건너뛰었는데도 예. 그러게요. 갑자기 저는 공룡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공룡. 예, 왜냐면 예. 예, 예, 선생님. 네. 예, 그냥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네, 네. 이제 마지막 보면은 제가 이 이제 사진을 2개를 띄웠습니다. 네. 저 왼쪽에는 아까 보였던 징기스칸의 그 조상하죠. 그 이제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우리 그 만류 인력의 창시자인 맞죠. 음,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이 2개를 제가 접목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라든지 서로 협력하는데 이 2개를 이제 2사람의 생각을 합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2사람을 사진을 띄워서 맺는 말로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류 법 중에 뭐 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우리가 실천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이 많으면은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노력이 적으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하면은 꼭 달성할 수 있다는 이 법칙.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징기스칸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꿈꿨던 그런 세상이나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징기스칸과 뉴턴으로서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는 뭐 어떤 분은 징기스칸이 한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러고 있는데 아주 좋은 말이라서 이 마지막 이 말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꿈을 꾸면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모두 동시에 꿈을 꾸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진짜 그 뭐 제4차 산업혁명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어쩌면 새로운 21세기에 새로운 변환점을 준 것 같아요. 아주 힘든 코로나가 3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로 교류가 시작되는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오늘 제가 몽골에서 그 신 교수님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기지 못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게 있지만은 이렇게 빨리 그렇기 때문에 아주 3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몽골은 들으면은 먼 나라지만 실제로 와보면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올하고 내년이 몽골 방문회를 정해서 한국 분들은 비자 없이 올 수 있습니다. 노비자로.
올 수 있고 비행기도 지금 많이 편수를 늘립니다. 그 예. 일주일에 옛날에 5천 명인데 지금 6천 명이 왕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비행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항공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나 시간이 네. 되시면은 몽골에 오면은 새로운 자기가 생각 못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몽골 말로 바이르라라고 합니다. 바이르라. 예. 바이